안녕하십니까. 장재선 단원입니다. 대구 경북 흥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밴드 어플 생중계와 최재정 강당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시청자와 현장 참석하신 단원 및 후원회원, 일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위해 다소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구 경북 흥사단 창립 56주년 기념 올레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특공 고수 바로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 합창자재의 요청으로 생략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약법을 낭독하겠습니다. 흥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장한 구국 이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흥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동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소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병령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원은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우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으로 생활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산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금진 단우께서 낭독하겠습니다. 도산의 말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허와 위로 기초하지 말고 진과 정으로 기초합시다. 다시 말씀하옵나니 우리의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허와 위의 기초 위에 세우려 하지 말고 진과 정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합시다. 허와 위는 구름이요 진과 적은 반석이다. 이에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같이 부호하더라도 다 부호한 것은 아니요. 그 중에서도 착시를 추종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착실한 관념을 가진 이는 현시 우리 사회의 반동의 자극으로 이 착실한 마음이 더욱 강한 줄 압니다. 착실한 관념을 가진 여러분께 특별히 고하옵나니
독선적으로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립한 땅에 서서 사회에 부우한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착실한 관념을 가진 사람을 서로 찾아서 착실하게 뭉쳐 착실한 일을 참작하여 착실의 효과를 이론만으로 표시하지 말고 사실로도 표현되도록 노력하소서. 이렇게 한다고 부우한 이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터이요. 따라오지 않을 뿐더러 그네들이 부우한 심리에 맞지 않는 때문에 해방과 공격과 방해까지 더하는 일도 없지 아니할 듯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저것을 꺼리지 말고 한참 착실하게 나아가면 공격하고 반대하던 그네들도 그 부우한 것을 버리고 성공의 길로 같이 들어설 줄 믿습니다. 동포에게 구하는 글 중 부호에서 떠나 착실로 가자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경순 단원께서 3분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전천우 국장님이 3분 스피치를 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와가지고 3분 스피치, 5분 발표 이런 거 할 때 너무나 가슴 떨리게 했던 기억이 그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래서 꼭 하겠다고. 근데 제가 지금 주간요양보호센터에 시설장으로 있어가지고 오늘 향군회관에서 치매 교육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되다가 시험까지 어제 오늘 이틀에가 시험까지 치는데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시험을 치니까 시험지를 받으니까 아득하게 뭘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진정을 하고 겨우 시험을 치는데 뭐 될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요즘 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그래서 평생 안 들어보던 말을 우리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자기 친구들이 하는 데는 거기 어르신들하고 친화적 있게 잘 안 돼가지고 애를 먹는데 엄마가 중심을 딱 잡아줘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정말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한다고 처음에는 할 때 엄마하고 같이 하면 부딪히는 면도 있고 좀 안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서 힘은 좀 늘어도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평생 흥사단 운동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들을 제가 요즘 그리고 우리 흥사단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또 우리 친정어머니를 12년 동안 모셨던 이런 경험들이 다 같이 녹아 나오니까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오늘은 만두를 빚어가지고 잡수고 또 도시락에다가 몇 개씩 싸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안 가져가려고 하시고 먹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100살, 120살까지 산다면 무엇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요새는 의학이 너무 좋아서 잘 안 죽으니까 죽는 날까지 문지방을 내 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움츠리고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멈추지 마시고 잘 가려가면서 나름대로 하던 일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제일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저 향군회관 있는 데서 차를 몰고 오면서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도산 정신을 녹아서 엮게 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3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제는 이 3분에 대한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기억도 이해져서 잘 지켜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봉사단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알려가지고 손을 잡고 나와서 이 흥사단이 더 부흥해서 우리 없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런 걸 제일 걱정하는데 젊은 단원님들은 앞으로 흥사단을 생각하면서 인생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흥사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 솜씨는 저한테 길게 하랍니다. 그 유경순 단원이 그 요양보호 사자들이 그 기간에 일하시게 됐다 그래서 참 그 기간은 진짜 보시는 분은 행복하겠구나. 우리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거. 평소에 우리 유경순 단원님이 여러 그 선후배들한테 하시는 걸로 봐서 뭐 믿어 의심치 않는 면이 있으니까 역시 뭐 잘 하시고 아마 거기 가서 세대기라는 소리 듣죠. 아마 근데 옛날에 한 60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유경순 단원님 아직 한 35년은 더 사실 거니까 60 마이너스 35 하면은 남은 기간으로 보면은 세대 맞습니다. 오늘이 14일, 13일이 내일 모레인가요? 대구 경북흥사단 56주년인데 작년에는 55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선배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케이크도 썰고 했는데 오늘은 참 날씨도 이렇고 또 코로나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오실 분이 좀 적겠구나 생각해서 일부러 꼭 박병전 선배님은 오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못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칼륨 선배님이 칼륨 조절이 좀 잘 안 된대요. 체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뭐 산에 가도 잘 다니시고 그러는데 근래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또 산에 모시고 같이 다녀보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체력이 약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칼륨 이온이 이렇게 체내에서 모든 중화 기능인데 그게 이제 혈액이 뭐 산성화가 됐는지 알칼리가 되든지 하는 그 중간을 다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칼륨인데 그런 기능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잘못되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요양을 다음에는 건강을 챙겼다 싶은데 아마 체력을 연세를 생각 안 하시고 좀 무리한 운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운동만 줄이면은 괜찮으니까 아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참 길게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진짜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안 대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생각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현재는 이제 매스크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자꾸 소통을 해야지 그 활력이 생기고 또 뭐 그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정신 건강에 상당히 안 좋지 싶어요. 이게 또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게 억지로 돈을 나눠줘가 버티는 거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후손들한테 짐일 텐데,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생산적인 일도 적게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견뎌나가면 되는데, 또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그 연금이 대체로 있고 또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버티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연세가 많으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어떤 부가 이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부가 이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가 지금 30, 40대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지금 50세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 후에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30대, 40대가 실업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50세 된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숫자가 되고 비율상은 훨씬 높고 이래 되니까 젊을 때 뭐를 습득하고 일을 하는 버릇이 안 되면은 사실 나이 들어서도 그런 좀 더 그 활력 있고 그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가 앞으로 세상을 너무 바꿔놓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그렇게 통제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통제를 사실은 그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제가 거래하는 친구 한 30년 정도 거래하는 친구가 전화를 해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통제를 안 한대요. 거의 한국에 그 친구가 1년에 2번 내지 3번 들어갔다가 가는데, 한국에 와서 2주간 격리당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겠대요. 근데 네덜란드에 돌아가면은 격리 같은 거 없답니다. 그 없어도 네덜란드가 뭐 엄청 심하게 사망자가 많고 이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통제하는 것들이 앞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되고, 무상으로 돈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후손들한테 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은 그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이창희 단원님께서 또 도산의 말씀에 도산 사상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정신을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아마 비가 오고 해서 차가 많이 막히는 모양입니다.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그 대구봉사단 56주년을 올해 9월 13일인가요? 제가 우리가 다시 그 도산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강 강사님이 지금 이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인하고 교통 상황을 인해서 지금 오시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철우 국장의 사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상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회합수 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 5페이지 보면 저희 올해 대비해서 그 사무처 이제 외부 특별사업, 시청에서 이제 민간 보조 사업 기준으로
내년도보다 거의 한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다 민간 경상 보조금이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페이지 중간에 올해 107차 항사단 대회가 울산 지부 주관으로 이렇게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15시 토요일 15시부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를 이렇게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에서도 그날만큼은 또 이렇게 특별히 단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한번 단대회를 참여하는 방안도 구상을 중입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저희 그 흥사단이 22년 만에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예,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본부에서 이제 등기나 그런 게 조금 처리가 미흡해서 등기 부등본을 변경을 하고 정관을 수정을 한 다음에 저희 우리 대구 경북 지부 그리고 수성구 동원로 1길5 그리고 또 업태나 종목을 청소년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 운영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이렇게 본래 취지대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문의학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밴드를 통해서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한 15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밴드에 참석해 주셔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가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원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인사를 안 하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단원이 분과 광고를 받겠습니다. 네, 광고. 예, 감사합니다. 해외는 광고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전쟁인데, 이건 이제 10월부터 일단 코로나 20일 지나면 풀린다고 보고 10월부터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라고 한 10회 정도 주 1회씩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획하게 된 것은 요즘 프로그램이 전부 수급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우리 흥사단을 대구 흥사단을 찾는 인원이 요즘 거의 없고 해서 제가 생각 끝에 우리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이제 강사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이 수강생 모집만 하면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5, 60대 베이비부모 세대들하고 이렇게 대거 쏟아져 나오는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유입을 해서 공사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도 시키고 사업에 동참도 시킬 그런 목적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연령대는 이제 60세 이하입니다. 60세 이하. 70대는 신청을 하는 대기 순서로 해서 한 5명 정도 대기 순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 인원 모집되는 인원 25명 예정하고 있는데 30% 이내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대까지로 선착순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승인 지금 떨어지면은 정식 카페나 홈페이지 문자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인생 2막을 지금 퇴직, 은퇴자나 명퇴자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들어가시는 분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을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노후 준비 지원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4대 영역, 재무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 또 여가관리 이 4대 영역에서 이렇게 노후 준비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나중에 공지가 뜨면은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 광고하실 분. 광고 있습니까? 예. 8페이지 보면은 대구 경북공사단 와이카 산악회, 오늘 산악회 회장님 안 나오시는데, 제주도에 공사단 선후배들 수학여행 가는 거하고 겸해가지고, 제주도에 오분이 와이카 산악회를 겸해가 하는데, 산악회지만 제가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거, 현재 17명 가기로 이야기되어 있고요. 아직 비행기표가 다행히 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표를 끊으려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만이라도 더 희망자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처나 저한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광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신 대구경북공사단 창립 56주년 기념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이창기 단우님의 창단 정신과 우리의 다짐 주제로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7주년, 56주년인가? 네. 창단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시간도 짧게 되고 그래서 긴 얘기들은 다 나눌 수가 없고, 초창기 우리 선배 단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단에 나아갈 길을 더듬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도사는 혁명가다. 따라서 공사단은 혁명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산이 혁명가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이 실체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혁명의 개념이 아니고 이 시대의 혁명은 독립운동입니다. 식민체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엎어서 독립된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혁명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독립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 놓으면 정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산은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도산과 흥사단을 일치시키면은 동일시하면은 도산이 혁명가이기 때문에 흥사단은 혁명단체다 이렇게 유추를 하기가 쉬운데 그 말은 도산과 흥사단을 동일시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사단은 도산이 독립운동, 민족 독립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굉장히 폭넓은 체계 속에 흥사단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도산과 흥사단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흥사단은 도산의 사상 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흥사단은 혁명 사업을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은 수련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을 위한 수련단체다. 이 점은 도산이 여러 차례 끊임없는 후배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뜻을 변함이 없이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를 합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얘기들은 지난번에 이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사는 조직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대 우리 민족 지도자들 중에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한 구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사는 아주 치밀한 조직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사 별도로 이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혁명 조직과 수련 조직을 이원화시켜요. 항상 그걸 보면은 신민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 신민회 상하에 청년하구회를 만들어서 장차 이 신민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미주에 가서 대한민 국민회를 만들었을 때도 이 국민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충원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흥사단을 또 위치시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해에다가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만듭니다. 동양 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양 전체를 말하는 동양지구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혁명 조직,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한 혁명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거기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련 조직을 반드시 뒤에 두는 이런 이원적인 조직 체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사단의 연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는 앞서서 신민회와 청년하구회를 우리가 양립시켰는데 흥사단은 신민회를 개선한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민회를, 흥사단을 신민회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아카데미는
청년하부회가 대응이 되겠죠. 구도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러한 시각은 흥사단 운동을 시민운동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한때 젊을 때는 이 구도에 공감을 하고 흥사단 시민회를 개선한 단체고, 그래서 흥사단 앞으로 시민운동 쪽에 굉장히 정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산의 전체적인 이념의 큰 속에서 보면은 흥사단은 청년하부회를 개선을 한 조직이다. 그러면 시민에 해당되는 조직은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해야 되겠냐? 그건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는 정당이 있고, 또 경제적 단체가 있고, 또 교육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조직이고, 그런 각 조직들의 유능한 인물을 육성을 해서 공급해주는 조직으로서 흥사단. 이렇게 보면은 흥사단은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육성 공급하기 위한 조직으로 봐야 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하부회를 개선한 것이 흥사단이고, 그 흥사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되니까 흥사단의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게 흥사단 50년사의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학생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를 한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도산 선생이 앞으로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상, 이걸 5단계 독립운동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도산이 생전에 이런 문건을 발표한 적은 없었고, 도산 사부에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도산 선생의 수첩 속에 메모되어 있던 것을 찾아서 지금 만든 것인데, 여기 보면은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기초단계, 진행 준비 단계, 완전 준비 단계, 진행 결과, 완전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뭐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큰 틀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사람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른쪽은 돈 어떻게 하면은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을 키워서 신선 관계를 안합한다. 그렇게 해서 학업단과 실업단이 있습니다. 학업단은 사람 만드는 과정이고, 실업단은 앞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사람 쪽에서는 학술가가 나오고 실업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공학자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외교, 건설, 그 다음에 불량, 전투하기 위한 무기, 자재, 이런 것들을 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 인력과 재정을 해서 전쟁을 위한 재정 확보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신체조직 하는 국가 체계입니다. 행정 체계를 구축을 하고 독립전쟁을 한다. 그래서 독립을 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한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도산은 항상 인력과 재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독립운동 6대 방향에 있어서도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점은 늘 고심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흥사단의 백년사를 다 거둬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미주에서 있었던 초기 단우들의 활동상,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운영하던 당시에 우리 단우들의 활동상,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주에서 우리 한인들의 조직은 대한국민회로 직결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회를 했는 것이 아니라 도산이 미국 가서 처음에 이 동포들의 참상을 보고 한인 친목회를 만들고 그것을 공립협회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직,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는 조직, 이런 조직들을 아울러 합쳐가지고 1910년에 대한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합니다. 이 조직은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이런 큰 덩어리로 세계 4개 지역의 총회를 구축을 하고 그 밑에 또 지방 조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4개 지방 총회를 만들고 그 밑에 116개의 지방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실상 해외 동포들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사실상 망명정부입니다. 스스로도 대한국민을 총대표하는 가정부, 임시정부임을 스스로 표방을 했고 실제로 그런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민회에서 처음 착수하는 작업이 우리 요새 말하면 주민등록부 작성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현재 주민등록부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외 국민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주소, 그 다음에 교우관계, 출생지, 현재 직업, 연령,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장차 이 조직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을 대비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이런 구상을 하면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미국으로 혹은 중국으로 오는 동포들에 대한 신원보전,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한국에서 건너가면은 일본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미국에 유학 오는 유학생들의 신원 보정을 국민회가 함으로 해서 미국에서 취업하고 학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191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새식으로 표현하면은 외교 공관 그런 역할을 이 국민회가 수행을 하는데 이 국민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거의 흥사단 사람들이 하죠. 물론 중앙총회 회장은 상징적인 외리기 때문에 물론 도산과 단우들이 몇 차례 중앙총회장을 맡았지만은 여는 원로들이 맡고 그 밑에 총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런 실무들은 거의 흥사단 단우들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 조직의 대표들도 대거 흥사단 단우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회가 실제로 재정 동원하고 이런 걸 보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해 한 3만 불씩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현 시세로 따진 그 계산했는 걸 보니까 당시에 만 불은 20억 내지 25억쯤 됩니다. 만 불이면은. 그러면은 3만 불이면은 얼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정을 동원할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도산이 상해 임시정부 때문에 상해로 갈 때 정확하게 얼마를 들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해지는 얘기로는 한
2만 5천 불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20억 잡으면은 2만 5천 불이면 얼마예요?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50억을 들고 호주를 거쳐서 상해로 들어가서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구하고 정부 골격을 잡아나가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미주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재정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주로 전 국민회에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활동에 흥선한 단어들이 요소에 투입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갑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김종민 단과 한인 비행가 강습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김종민 단원은 함경북도 출신인데 원산 함경남도가 함경도 원산 출신인데 흥사단 창립 대표 함경도 대표인데 이분은 1907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노동판에서 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 농사꾼 출신이니까 농업에 투신을 해서 감자농사도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 기반을 갖춥니다. 갖춘데 1914년에 벼농사 시작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짓는데 벼농사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 특출하잖아. 주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벼농사 노동자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김종민 나루도 벼농사에 투입 시작을 해서 처음에 12만 평에서 한 6,200석을 수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외국인은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서 미국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90%를 지주한테 주고 농사꾼은 10%밖에 못 가져요. 6,200석을 수확을 했는데 한 600석밖에는 수확을 자기 것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914년이면 1차 세계대전 끝난 시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쌀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해요. 이 양반이 이제 14년에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매년 땅을 넓혀가지고 1919년에는 400만 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2만 석 이상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종민 단어를 라이스 킹, 쌀의 제왕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100만 장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돈을 거의 독립운동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한인 비행사 양성수입니다. 물론 그 아들들 두 분도 미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대일본 전투에 참여를 하고 그중에 둘째 아들은 일본 상륙 부대에 들어가서 일본이 무장 해제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자,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비행부대를 만듭니다. 비행기가 전쟁에 투입된 게 첫 사례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전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에 비행기가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일본을 격파를 하려고 그러면 비행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비행부대 편성 방침을 정합니다. 여기에 도산이
입김을 굉장히 강하게 불어넣었고 미주에 있는 동지들에게도 비행부대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게 고무가 되어서 한인 청년 6명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미국 비행학교에 가서 수학을 합니다. 이 6명이 밑에 성함을 딱 적어놨는데 6명이 전부 단호입니다. 미국 숫자는 우리 단호 번호입니다. 6분이 레드우드 비행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비행사 훈련을 받는데 이때 임시정부 군무총장, 국방부 장관, 군무총장을 하고 있던 노백민 장군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양성 구상을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이 비행대 편성 임무를 맡고 와서 이 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1920년 2월 5일 날 노백민 군무총장이 6명의 우리 단원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비행학교가 생기면 교관으로 쓸 계획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해에 노백민 장군이 온 이해에 한민 비행가 양성소라고 하는 비행학교를 독자적으로 원래는 이거를 한인 비행대 아예 공군 군대 편대로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행부대라고 하는 표현을 못 쓰고 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는데 미국인 기술자 1명 모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15명, 그 중에 앞에 6분 정도 참여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비행학교를 만드는 이 사진은 그 한인 비행가 학교의 양성소에 훈련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김종림 단우가 전에 재정 지원을 합니다. 자기 농장 약 5만 평을 할애를 해서 거기다가 활주를 닦고 그 다음에 그 숙소를 만들고 또 경납고 만들고 이런 연료 탱크 만들고 비행기도 3대를 구입을 합니다. 처음에 2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미처 또 몇 달 후에 1대 더 구입하고 그 후에 추가로 구입해서 5대까지 구입했다는 기록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행학교에 총 투입된 1년 동안 매달 3,000불인가? 이렇게 계속 이제 지원을 하는데 총 지원액이 약 5만 불. 5만 불인데 지금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10억 내지 120억 정도가 된다고. 이거 전에 김종림 단과 이제 지원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잘 되던 이 벼농사가 1920년 말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김종림 단의 농장이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폭삭 망하게 됩니다. 다시 재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원래는 이걸 한 2년 정도 해서 우리 임시정부 비행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구상을 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소출돼서 재정 문제 때문에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여기 수련하던 수련생들은 학교를 문을 닫았지만은 우리 꿈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구상했던 것은 내가 비행기를 몰고 동경에 가서 일본 왕궁을 내가 직접 폭격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비행학교를 했는데 이게 문을 닫으니까 흥황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비행학교로 전부 전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련을 하는데 1923년까지 약 77명이 비행학교를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비행대 장교로 임용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김공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광동 군사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비행을 배우고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의 비행학교의 조교로 근무를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단어들이 그냥 자기 생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입돼서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비행학교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국민회가 발행하던 신한민보 기자 역할, 필진, 그다음에 제작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민들을 취업 알선하는 조직, 뭐 이런 다양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상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그러면은 행정부만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뭐 총장이 몇 명 있고, 그래서 행정부가 구축이 되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해서 중요한 걸 결정을 하고, 이 행정부하고 의회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산이 상해에 와가지고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총장을 맡으면서 3개월 안에 착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초반에 착수한 거죠. 아직까지 그 행정부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됐어요. 막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총장급들, 장관급들이 아주 상해에 다 모이지도 그런 상황에서 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독립을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었고,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지배를 하게 됐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실점적으로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료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을 도산 스스로 맡습니다. 스스로 맡고 그 주무를 추는 이광수에게 맡겨가지고 편찬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때 만들었는 자료들이 한일관계 사료집에서 전 4권으로 만든 책이 나오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박은식 선생의 대한독립운동지 혈사, 필요였던 대한의 독립운동사, 이게 이 사료편찬위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도산은 늘 공론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바로 신문을 만듭니다. 미국에서도 공립협회 때도 신문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 만들고도 신한민국 계속 신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신문을 통해서 교민들을 결집시키고, 또 교민들의 교육을 하고, 또 국내의 사정,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전달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바로 임시정부 착수하자마자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이때 이미 그 문명을 떨치고 있던 순원 이광수 선생을 사장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주한 선생이 출판부장을 맡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차리석, 박현환, 김여재, 차리석 선생은 광복 직후에 중국에서 돌아가셨지만, 박현환 선생, 김여재 선생은 우리들도 활동하면서 다 배웠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기자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단어들이 대거 이게 기고도 하고 기자로 활동하고 제작에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합니다. 대한적십자는 1905년에 고종의 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일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적십자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19년에 적십자를 다시 상해에서 만들고 국제적십자사에 등록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일본 적십자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합니다. 도산이 적십자 조직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만든 이유는 독립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독립전쟁을 하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럴 때 그 치료를 해야 되고 병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손정도 선생, 김붕준 이분들 아주 상해 우리 교민들 중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분들인데 단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창철이라고 하는 분은 도산의 손아래 동서입니다. 이분 의사인데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하다가 망명을 해가지고 상해에서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진료를 맡고 또 미국에 가서도 진료를 하다가 다시 또 상해로 오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 그 다음에 김연실 세브란스 간호학교 출신인데 간호사입니다. 이 전부 단어들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적십자를 만듭니다. 이건 장차 있을 독립전쟁을 위한 그리고 그 부설로 간호부 양성소, 이 간호부라는 말 생소하죠? 원래 간호부 60년대까지 간호부였습니다. 그래서 간호부라는 말이 좀 천박하다 이래가 반발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간호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름만 바꿨다고 지위가 상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간호원 또 이름이 진통찮다 이래가지고 다시 만든 게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간호사, 선비사자 안 쓰고 스승사자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자꾸 이제 인프레 시켰는데 실제를 이렇게 격상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름만 바꾼다고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이때는 간호부라고 했는데 간호부 양성소를 적십자 부설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병회라는 거예요. 노병은 늙을 노태가 아니고 노동한다, 근로한다는 노병회. 이거는 근로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다. 각자 도산이 우리 무슨 국민의 4대 의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 또 뭐 교육의 의무, 또 하나 뭐 있죠. 뭐 이런 걸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도산이 이미 국민 개병, 모든 국민이 다 병사가 됩니다. 국민 개납, 모든 국민들이 다 임시정부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근로를 통한 직업활동, 생업활동을 강조를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소득의 일부를 의연금으로 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래서 노병회, 우리가 근로를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이게 목적이 뭐냐면 군비 비축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수의 군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군사를 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런 정립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대한노병회를 결성을 해서 근로를 통한 재정 확보와 군사활동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또 전부 항상 단어들 중에서 특히 요 노병회는 거의 단어들이 참여. 손정도 선생이 중심이 되고 단어들이 대거 참여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병인의용단, 이게 아마 병인년에 됐더만 1920년이 병인년이죠. 병인의용단을 결성을 하는데 이거는 국내 침투를 위한 군사조직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손정도단과 중심이 돼가지고 국내에 침투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기록에는 국내에 100여 개 조직이 연결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김암해, 김정근 이런 단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군,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군은 임시정부 후기에 나온 광복군입니다. 1930년대 말 40년 넘어서서 만들어진 광복군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1920년에 이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참모장, 총참모장이 이탁하는 단어입니다. 이탁 단어 사진을 보면 후련할 수 있고 아주 굉장한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정식 통상단은 아니고 특별단으로 활동을 했던 분. 이런 활동들을 이제 임정 초기에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교통국과 영통제 선전위원회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요소마다 단어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 활동들을 이끌어갔지만 그 중에 이제 교통국과 영통제 선전위원회 이거를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공식 조직입니다. 교통총장이 있습니다. 요새는 말하는 교통부 장관급이죠. 국토도 없고 도로도 없고 뭐 그 건설할 도로도 없는데 무슨 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에서는 교통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뚫을 일은 없지만은 이 교통국에서 국내에 진출하는 루트를 전부 개발해야 해요. 그래서 이 교통국이 국내 파견 특파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국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도산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산이 신민회를 만들 때 비밀결사라고 그랬잖아요. 신민회 비밀결사를 만들면서 그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게 뒤에 나오는 연통제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을 전부 연결하는 비밀 연결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민회가 중도에 와해돼서 오랫동안 활동은 못했지만은 이때 상당히 치밀하게 이 조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통국을 임시정부에서 공식 조직으로 만드는데 1922년에 손정도 단호가 교통총장을 맡습니다. 총장을 맡으면서 김붕준이라고 하는 단호, 교내 회장도 하고 어떤 아주 또 상해 원동위원부 만들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심 단호입니다. 이분이 이제 참사 실무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해서 이 교통국을 만드는데 상해에 교통국 총본부가 있지만은 상해에서 컨트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요새처럼 통신 이 시설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 단동이 신주 건너편입니다. 우리 배울 때는 안동, 한자로는 안동. 단동에다가 교통국 지부를 설치합니다. 거점을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는 영국인이 운영을 하는 영국인 쇼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륙양획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무역회사입니다. 근데 이 쇼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인인데 국적은 영국인인데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자기 모국이 영국 지배를 받는 식민통치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륙양행을 거점으로 해서 안동 지부가 국내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국은 상해, 그다음에 안동, 국내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국내에서 사람이 이 안동으로 오거나 또 독립자금이 안동으로 오면은 안동에 모여서
이륙양행에서 운행하는 선박, 무역선에 전부 싣고 산해로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망명을 하면 안동에 오면은 이 무역선을 통해서 상해로 수송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때 이제 이 단동 지역에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여러 개 조직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대한청년단이 되는데, 여기도 이탁, 김두만, 김충근 이런 단우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요게 단동 교통사무국의 선의협, 양준명, 장덕로 전부 교통사무국 대표들입니다. 초대 대표가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2대 선의협, 3대 양준명, 4대 장덕로 다음과 계속 그 책임을 맡고 거기에 임덕산, 김재덕 단우인데, 우리 이동민 단우, 우리 밀양 하기수련회 갔을 때 그 부산에 있는 두 분 단우 오신 거 기억나죠? 네. 전주한 단우하고 김재덕 단우가 그 밀양 산내 숲에서 모래밭에 노숙하면서 수련을 2박 3일 했는데, 그때 김재덕 단우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뵀던 분입니다. 이 김재덕 단우가 그 단동을 거점으로 해서 국내를 10차례 왕래를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근거가 돼가지고 여러 차례 또 투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하고 연결된 게 연통제입니다. 교통국은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연통제는 국내의 거미줄 같은 루트를 만든 비밀 조직입니다. 이걸 특히 도산이 요 연통제의 애착을 가지고 시민의 경험을 살려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임시정부 국무원령, 요새 말하면 대통령령쯤 되겠죠. 1호. 국무원의 의결 1호로 나온 게 연통제 설치 이력입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바로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을 합니다. 아마 그 특파원이 그 해에 1919년에 한 10여 차례 특파원을 파견을 했다고 해요. 이 연통제가 도 단위 거점이 있고, 군 단위 책임자가 있고, 면 단위까지 책임자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구축하지 못했는데, 한경도와 평안도 쪽에는 상당히 깊이까지 조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도 군 단위까지는 다 있고, 면 단위까지도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 쪽에서는 이 연통제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정보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국내 동향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을 해서 비밀리 안동으로 수송을 하고 상해를 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죠. 여기도 우리 반우들이 굉장히 깊이 참여합니다. 경상도 쪽에는, 경상도 전라도 쪽에는 아주 취약한데, 경상도 쪽에는 윤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그 백년사 단우명부를 찾아보니까 우리 명부에는 없는데, 다른 여러 기록 속에는 흥사단 단우다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해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했던 분인데, 부산에서 독립운동할 때 돈 많이 대했던 사람 중에 백산 안휘자라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백산상회라고 하는 위장 무역회사를 설립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계속 보내는, 우리 경주 최부다 집에서도 그 루트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최준 선생이 또 백산상회 회장을 맡기도 하고 이랬던, 거기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백산상회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대동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 연통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도산하고 아주 밀접해서, 도산의 일기를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을 위해서 수시로 도산에 거소를 방문해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입니다. 이걸 완전히 요새 말하면 뭐라 그럴까? 중앙정보부. 이거는 국내 선정 공작,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독립 자금 모금, 이런 것들을 위한 비밀 정보 조직이 선정위원회입니다. 이는 도산이 내무총장을 할 때 내무총장 직속, 도산이 직접 지휘를 했던 부대인데 그 책임자가 정인과 당호입니다. 이분은 도산이 상해 갈 때 수행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주임을 맡고 실무를 손두환이라고 하는 분이 맞는데 이분도 단원은 아닌데 도산이 여러 차례 입단을 권유했는데 단이 입단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단원 못지않게 도산 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거의 비밀 조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인력을 투입하는 여기에 우리 단원들이 굉장히 요소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정도 단원입니다. 이분은 초창기 임시정부의 쌍두마차입니다. 도산은 집행부, 행정부 쪽에 중심 역할을 하고 손정도단은 의회,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아가지고 도산과 손정도단과 초기 상해 임시정부를 구축할 때 쌍두마차, 투톱을 형성했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만 굉장히 많은 중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특히 김일성 일가하고 집안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아버지하고 손정도단하고 굉장히 친구라. 그런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일성이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손정도단한테 의탁을 해가지고 3년인가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맞을 때한테 잡혀가지고 손정도단가 막 뒷돈 들이가지고 빼내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정도단. 이분은 상해 3.1운동 나기 전에 일제 초기에 전덕기 목사하고 이 손정도 목사가 가장 존경받는 목사로 기록되는 분이고 이성훈 선생이 3.1운동 날 때 민족 대표로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망명을 합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안 밝혀졌지만은 추정하기를 의친왕을 망명시켜서 망명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비밀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좌절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혼자 상해로 가서 도산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그 아들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우리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최초의 해군 제독이 손원일 단원입니다. 동생, 장녀, 장남 전부 다 단으로 다 있다는 차리석단.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주의 도산 곁에 우리 송룡희 선생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자처럼 송룡희 선생이 도산 곁에서 가족을 돌보고 모든 도산에 밑바라지라는데 상해의 송룡희 선생 같은 역할을 한 분이 차리석단입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도산하고의 관계에서는 도산의 모든 일을 뒷바라지를 했고 마지막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상해에서 항주로 해서 이래 남경으로 해서 그 중경까지 가는 동안에 그 험난한 길을 몸소 실무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걸 다 이끌었고 마지막에 중경 가서 거의 우리 임시정부가 와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부 청사를 지켰던 분이고 8월 15일날 해방이 됐는데 9월 9일날 중경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우리 임시정부사 혹은
상해 우리 흥사단 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 과정에 우리 참여했던 단어들도 참 많은데, 여기 보면 부장하는 게 미군정 시절의 장관급입니다. 이게 아마 대여섯 명 되잖아요. 미군정의 부장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산이 각계각처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는 학업을 열심히 해라. 이용설 나무가 모두 다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는데 내가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막 고민을 하니까 도산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은 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독립전쟁을 할 때 의사가 필요하다. 그냥 열심히 해라. 이래서 이제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정부 수립 전에 미 군정의 보건구생부장, 요새 말하면 보건부 장관 되겠죠. 여기 보니까 또 요새 정은경 씨 생각나네. 그 광주 아카데미 출신이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로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초기의 단원들이 저렇게 활동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정리를 하면서 1970년대 중반에 우리 대구 선배 단원들하고 어느 막걸리 집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세 가지를 다짐을 했는데, 첫째, 우리가 나중에 커서 호를 정할 때는 넷산자 돌림으로 하자. 둘째, 와석 정신하지 말자. 병들어가 누워서 골골하면서 죽지 말자. 죽는 날까지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자. 그 다음에 소시민적 행복에 안주하지 말자. 더운 날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한 잔 한컵 촥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게 행복이지.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소시민적인 그런 안일한 행복에 듣지 말고 열심히 활동하자. 뭐 이런 이제 다짐을 지나가는 소리를 했던 기억이 새롭게 나는데, 그때 그 자리를 이끌어줬던 선배들은 다 떠나버렸지만은 그때 했던 얘기는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신적 행복에 안주하고 있는 내 생활, 이것을 우리 선배들의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급변하는 이 환경에 의해서 교통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좀 길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긴 강의는 아니었죠. 너무나 이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창기 단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단호의 노래는 음악만 재생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관련으로 합창 자제 요청으로 합창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며 다음 원래에는 10월 16일 금요일 이곳 최재정 강당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흥사단 창립 56주년 기념 원래 9월 정기 원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바로